자, 오늘 얘기할 건 소켓이 뭔지, 그리고 소켓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API, OS에서 제공하는 API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양한 펑션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펑션들의 종류, 그 다음에 코딩 스타일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그리고 소켓 관련해서 혹시 참고서가 필요하면 요 참고서 보면 되고, 근데 굳이 참고서를 볼 필요는 없는 게 요즘 워낙 그 웹상에 정보가 많아가지고 그냥 구글에서 서치하면 웬만한 정보 다 찾을 수 있어. 소켓 관련돼서. 자,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끼리 통신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와 서버 프로세스 간의 통신인데, 통신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루는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보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거나 또는 개발자 입장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 OS 내부의 그 구현을 건드리는 건 아니야. 그렇지? 구현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 그 내부를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순수한 개발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이 OS 내부로 들어가겠지,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전문가 입장이지.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사용자 혹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이기 때문에 OS 내부를 모르고 OS에서 제공하는 어떤 OS에 제공하는 서비스들만 우리는 사용할 뿐이라고. 근데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OS가 제공하는 그 뭔가 특수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돼. 예를 들면 모니터 창에 내가 뭔가 디스플레이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기다 프린트 F라는 어떤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여기다 메시지를 적어주면 이게 디스플레이 되는 거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다른 컴퓨터에 있는 프로세스에 뭔가 우리가 정보를 보내고 싶으면 그거에 맞는 어떤 인터페이스에다가 메시지를 적어주면 그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OS가 제공해주는 API 중에 일종이야. 하나라고. 그게 이제 바로 프로세스들과 프로세스들 간의 통신을 위한 그 API를 우리가 이제 소켓이라고 부르는 거고,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 OS가 제공해주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OS 내부에 구현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근데 OS 안에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밑에 있는 계층들이 구현되어 있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쭉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 결국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와 OS 간의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바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밑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있잖아. 그렇지? 근데 결국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제공해주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현재 OS에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두 가지 프로토콜이 구현되어 있어요. 뭐냐면 TCP랑 UDP. 그렇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어쩔 수 없이 소켓을 사용하되 TCP 소켓을 사용하든 UDP 소켓을 사용하든 둘 중에 하나만밖에 고를 수 없다고.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TCP 통신을 사용하고 싶다면 TCP 소켓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사용해야 되고 UDP를 사용하고 싶다면 UDP와 연결된 소켓을 사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보내면 그게 UDP 방식으로 가는 거라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소켓을 통해서 사용할 때 소켓의 종류 자체가 틀린 거야. TCP 소켓과 UDP 소켓이. TCP 소켓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막 라이트하면 TCP 방식으로 가는 거고 UDP 소켓 인터페이스에다가 적으면 UDP 방식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켓의 타입은 두 가지가 있다. UDP 소켓과 TCP 소켓 두 가지가 있어요. TCP 소켓은 소켓 스트림이라는 그렇게 이제 불리고 UDP 소켓은 소켓 데이터그램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매크로로 불려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게 있다고만 알고 있어. 왜냐면 그냥 코드 쭉 보면 그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소켓 관련된 펑션들, API들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이제 큰 그림을 볼게. TCP 클라이언트, 즉 웹 클라이언트와 웹 서버 간의 통신을 볼게. 먼저 웹 서버가 소켓을 열어요. 소켓을 생성해. 저 소켓은 무슨 소켓일까? UDP 소켓일까? TCP 소켓일까? 그렇지. 그냥 펑션이야. API야. 이 안에 뭔가 파라미터가 다 들어가겠지만 무슨 파라미터가 들어갈지는 그냥 코드 보면 돼. 그리고 바인드. 무슨 얘기냐? 방금 생성했던 이 소켓을 특정 포트에다가 내가 바인드 시키게 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를 들면 뭐 보통 웹서버 같은 경우는 80번에 돌아가니까 80번의 바인드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가 적히겠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listen. 나 이 소켓을 listen 용도로 쓰겠다. 서버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난 이제 준비가 됐어. accept. 무슨 얘기냐면 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뭔가 요청을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들어와라 이 얘기야. accept가 딱 여기까지 딱 수행이 되면 여기서 서버는 블럭 멈춰요. 블러킹이 된다고. 블러킹. 이 리턴 안 돼. 언제까지 블럭이냐면 클라이언트로부터 뭔가 커넥션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겠지. 서버는 가만히 있는다. 서버는 그냥 수동적이야. 그러다가 언젠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제 뭔가 동작을 취하겠지. 자, 어떤 사람의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뭔가 슬슬 동작을 취해. 소켓 열어요. 소켓 열어서 바로 커넥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서버의 프로세스한테 커넥트 하겠다는 얘기야. 얘 둘 사이에 이제 뭔가 액션이 취해지죠. 그러니까 이 서버 측의 이 accept라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커넥트가 불리면 이제 서로 뭔가 쿵짝쿵짝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딱 요 과정이 끝나면 이제 얘 둘 사이에 TCP 소켓 둘 사이에 단단한 뭔가 연결고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라고. 얘 둘 사이에 단단한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너무나 단순해. 이 이후로는 너무나 단순해. 무슨 얘기냐면 얘 둘 사이에 이제 딱 이게 맺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서 뭐 printf에서 뭐 메시지를 쓰면 그냥 뭐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디스플레이 딱 되듯이 이 소켓에다가 메시지를 쓰게 되면 마법처럼 일로 딱 튀어나오는데 이게 전 세계에 소켓이 개수가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 아니야. 여기 소켓 많고 여기 소켓 많고 다 구멍도 있잖아. 인터페이스 구멍도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그 소켓들 중에서 여기로 뿅 튀어나온다고. 이해되죠? 서버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뭘 딱 집어넣으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소켓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소켓에서 뿅 튀어나오게 돼요.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read and write로 이어지는 거지. 여기다가 write를 하면 여기서 읽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이제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앞에 나오는 이 소켓 셋업 과정들 있죠. 커넥션, 소켓, 바인드, 리슨, 액셉트, 소켓, 커넥트. 이 과정 자체가 좀 이제 생소한 거지. 막상 얘들이 관계를 맺고 나면 그때부터는 read and write로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의 연속이야. 그래서 계속 뭔가 진행되다가 할 말이 다 끝났으면 그냥 클로즈하고 이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올릴게. 그래서 뭐 API를 지금 이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고 좀 자세히 이제 얘기를 해보면 뭐 소켓을 실제로 생성하는 소켓이라는 함수가 있고 파라미터는 3개예요. 방금 봤던 애야. 그리고 생성했던 이 소켓을 특정 포트에다가 바인드를 매핑을 시키는 바인드라는 함수가 있고 역시 파라미터 3개인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방금 생성한 요 소켓의 이제 인덱스 아이디가 요 소켓 자체가 여기로 이제
이제 쯤에 되는 거예요. 요 소켓을 여기 어드레스에 바인드 하겠다. 그리고 리슨, 뭐 억셉트 있는데 좀 자세히 좀 봅시다. 금방 얘기할게. 자, 이 소켓이라는 이 펑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불려서 이제 소켓을 만드는 펑션인데 파라미터가 3개 들어가지만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파라미터야.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이 소켓을 생성할 때 어떤 소켓으로 생성할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UDP 소켓일지 TCP 소켓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할 때는 TCP 소켓 사용하니까 여기다 그냥 소켓 데이터, 소켓 스트림 적어주면 된다고. 그리고 앞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그냥 뭐 컨벤션할 건데 그냥 뭐 프로토콜 인터넷 해서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뭐 코드 보면 알아. 그러면 이 소켓이라는 펑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하면 소켓이라는 어떤 자료 구조가 준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 소켓이라는 펑션의 리턴 값으로 뭐가 나오냐면 방금 생성한 이 소켓의 ID, 인덱스 혹은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불리는 이 소켓의 ID 값이 리턴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리턴 값 가지고 그 리턴 값을 그 인덱스 값, 그 ID 값을 가지고 계속 이 소켓을 우리가 지칭할 거라고. 이해되죠? 자, bind 펑션은 방금 생성한 그 소켓의 ID를 사용해서 이 소켓을 특정 어드레스에 바인드 하겠다. 특정 포트에 바인드 하겠다. 그 얘기야. 자세한 건 보면 되고. 자, listen. 방금 생성한 이 소켓을 listen 용도로 사용할 거며, 혹시라도 동시에 리퀘스트가 여러 개 들어올 경우에 나는 최대 몇 개까지 큐에 담아놓고 순서대로 처리하겠다. 그 얘기야. 백로그가 그 얘기야. 예를 들면 10이라고 적어주면 10개까지 내가 최소한 동시에 들어오는 거는 내가 처리해주겠다. 이 얘기야. 그리고 accept. 다 준비 동작이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연결을 기다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파라미터가 두 번째 파라미터예요. 뭐냐면 요거 이제 그 레퍼런스 포인터인데, 요 accept라는 시스템 콜은, 요 accept라는 펑션은 수행되면 딱 여기서 블락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커넥션 요청이 딱 들어오면 이제 수행이 되면서 딱 리턴이 돼. 그 뒤가 진행이 되는데, 그 리턴 될 때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 요 주소, 여기 이 안에 클라이언트의 IP와 포트 넘버가 여기 이제 저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버도 이제 클라이언트의 주소와 클라이언트 IP 주소와 포트 넘버를 알게 돼요. 여기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돼. 자, 이거는 뭐 까졌네. 클라이언트 쪽 건데 클라이언트는 이제 커넥트밖에 없기 때문에 뭐 넘어갑시다. 클라이언트는 뭐 그렇고 이게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서버에서 먼저 소켓 만들죠? 소켓 만들 때 TCP 소켓으로 만들고 바인드를 통해서 특정 포트에다가 이제 바인드를 하고, 그리고 리슨 용도로 지정을 하고 accept를 기다리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계속 이제 여기서 멈춰서 블럭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뭔가 요청을 커넥션 리퀘스트를 보내면 그때 이제 여기서 뭔가 쭉 수행이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 역시 소켓을 만들고 TCP 소켓이겠지. 만들고 커넥트 해요. 자, 여기 커넥트 보면 이 커넥트라는 거는 방금 만들었던 요 소켓을 내가 원하는 서버에 요 소켓과 커넥트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커넥트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서버의 주소와 포트 넘버가 들어가겠지. 근데 클라이언트에는 왜 bind라는 펑션을 쓰지 않을까? 그렇지. 왜 안 쓰냐면 bind라는 건 결국에는 특정 소켓을 어떤 포트에다가 bind 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클라이언트는 특정 포트에 bind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아무 포트나 쓰면 되지. 그렇죠? 그냥 남아도는 거 아무거나 그냥 쓰면 되잖아.
얘는 무조건 특정 포트에 써야 될 좀 이유가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웹서버다 그럼 80번에 써야 될 이유가 있어서 내가 굳이 80번이라고 지정을 해준 거지만 클라이언트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뭐 1439번을 쓰든 1449번을 쓰든 관계없다고 포트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인드를 안 쓴 거야. 바인드 써도 돼. 여러분 특별한 번호 지정하고 싶으면 바인드 써도 된다고. 근데 굳이 쓸 필요가 없지? 그래서 안 쓴 거야. 자, 커넥트 하면 얘 둘 사이 왔다. 이렇게 해서 얘 둘 사이 뭐 커넥션 형성이 되고 그 뒤로는 단순히 read and write다. 자, 코드 봅시다. 샘플 코드야. 서버. 뭐 이렇게 주렁주렁 헤더 파일들이 있고 서버는 이제 자기 포트로 3490번을 사용할 건가 봐. 80번 사용 안 하고. 그리고 뭐 최대 10개까지 한꺼번에 뭐 처리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생각해 놓고 있는 것 같아. 자, 실제 코드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API가 소켓이죠. 소켓이고 인풋 패러미터 3개.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자, 이거 무슨 소켓이야? TCP 소켓이지. TCP 소켓을 열었고 이게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생성이 됐으면 음수 값이 아니라 제조된 값이 나올 거고 그게 바로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 혹은 소켓 아이디라고 했어. 이제부터 요 소켓 FD 가지고 요 소켓을 지칭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인드. 바인드 하는데 방금 생성했던 이 소켓, 요 소켓을 특정 포트와 내 IP에다가 매핑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이야. 근데 요 마이 어드레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본 적 없는 소켓 어드레스 인터넷이라는 뭐 요런 스트럭처 자료 구조체인데 이 구조체는 안에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다 찾아보면 돼. 이거 슬라이드 올려줄게 또. 이런 정보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제 마이 어드레스에다가 마이 어드레스죠. 마이 어드레스죠. 여기다 다 정보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마이 어드레스에다 포트 그쪽에는 내 포트 집어넣어 주고 내 포트 몇 번이었지? 아까 3, 4 몇 번이었지? 마이 포트 여기 3, 4, 90번이었잖아. 이거 이제 적어주고 뭐 이런 내 정보를 다 적어주면 내가 원하는 포트랑 내 어드레스에다가 이 소켓이 매핑이 된다고, 바인드가 된다고. 그리고 listen, 나 listen 할 거고 여기 최대 10개까지 내가 동시에 지원 받겠다. 동시에 이제 요청 받겠다. 얘기고. 그리고 나서 나 준비했으니까 이제 언제든 나한테 들어와라. 이 역시 소켓 아이디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게 클라이언트 어드레스가 저장될 공간을 내가 이제 해준 거야. 그래서 딱 수행되다가 이거 딱 불리는 순간 여기서 딱 멈춰. 언제까지? 클라이언트에서 커넥션 요청 들어올 때까지 멈추고 있다가 요청 들어오면 쭉 수행되면서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클라이언트의 정보가 들어간다. 그래서 뭐 여기는 클라이언트 정보 찍어준 거네. 이렇게 돼요. 자, 클라이언트 쪽 보면 마찬가지로 소켓을 생성하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중요하죠. TCP 소켓 생성하고 앞으로 이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를 사용해서 이 소켓을 지칭할 거고 자, 바로 커넥트 이 소켓을 서버의 어떤 프로세스와 내가 커넥트를 할 거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여긴 뭐가 들어가냐면 서버의 주소가 들어가겠지? 서버의 주소 적어놓은 거야. 오케이. 끝이 끝. 그 다음에는 이제 read and write 그냥 쭉 하는 거야. 여기 이제 소켓 파일 디스크립터 요 소켓 아이디를 가지고 그냥 내가 쓰고자 하는 메시지 그냥 여기다 쓰면은 이게 딱 수행이 되면 여기서 이제 리드를 하는 거고 여기서 write를 하면 여기서 이제 read하면 이게 읽히는 거고 그 뒤로 그냥 스트링 그냥 쭉 읽어내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냥 조금이라도 우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보기 전에 친숙해지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드랑
소켓 관련된 뭐 참고 도서 아니면 그냥 인터넷 그냥 뭐 페이지들 몇 개 정도 보게 되면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그냥 프로젝트 바로 시작하면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 굳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줄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해줄 필요도 없다고. 자, UDP 소켓은 여러분들 이제 사실 사용을 안 할 거니까 굳이 얘기 안 할게. 근데 UDP 소켓은 훨씬 단순해. 소켓 생성하고 커넥션이랑 그런 개념 없이 바로 그냥 뭐 보내는 거야. 바로 보내는 건데 설명 안 할게요. 단순해. 그리고 데이터 교환이 다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close라는 콜을 사용해서 방금까지 사용했던 소켓을 릴리즈 시켜줘야 돼. 해제 시켜줘야지 이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야. 다른 사람이래. 다른 프로세서가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건 뭐 팁인데 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만들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막 테스트 실행시키잖아. 테스트 실행시키다가 뭐 잘 안 되니까 그냥 컨트롤 C 눌러서 프로세스 죽이고 이렇게 할 텐데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뭐 소켓을 생성하고 막 했어. 수행인데 예를 들면 7777번 포트에다가 이제 웹페이지 바인드 해가지고 한다고 쳐봐. 하고 있었는데 뭔가 잘 안 돼서 컨트롤 C를 딱 눌렀다고. 그러면 이 프로세스 자체는 이제 죽는데 이 프로세스에서 이제 바인딩을 한 뭐 포트 7777번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한동안은 이제 릴리즈 되지 않고 이제 OS가 들고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번호를 쓰려고 하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컨트롤 C 같은 거 눌렀을 때 대비해서 이런 뭐 시그널 관련된 시스템 콜들을 딱 여러분들 코드에 적어주면 컨트롤 C 눌렀을 때 얘가 죽으면서 관련된 그 소켓 그 자료 구조들이 다 같이 릴리즈 돼요. 그래서 좀 편해. 그래서 이거는 팁이고. 자, 소켓에 관련된 건 이제 수업 시간에는 나 이 정도로 할래. 왜냐면 이거 졸리기만 하고 도면 안 되거든. 직접 하는 게 훨씬 나아. 나 이거 시간 낭비였어,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 1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프로젝트 1은 여러분들 웹 서버를 이제 구현하는 거예요. 웹 서버 구현하는데 정말 단순한 웹 서버를 구현하는 거야. 그 대신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HTTP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메시지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간단한 웹 서버를 C로 구현할 거야. 구현하는 게 이제 프로젝트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프로젝트 1은 웹 서버를 구현하는 거야. 웹 클라이언트 아니라 웹 서버야. 서버. 클라이언트는 뭐야?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필요는 전혀 없어. 왜냐면 웹 클라이언트는 이미 브라우저가 있잖아. 브라우저 시장이 이미 꽉 차여져 있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웹 클라이언트 만들어서 이게 경쟁 안 되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웹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웹 브라우저는 지금 뭐, 파이어폭스, 크롬,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뭐, 꽉 잡고 있잖아.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웹 서버는 다, 서비스들은 우리가 뭐 할 여지가 많다고. 어쨌든, 프로젝트 1에서 하는 건 서버야. 꼭 마감 하루 전날 와가지고, 클라이언트 뭐, 구현하는 얘기 물어보는 사람 있어. 아니라고.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고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웹 서버를 구현하는데 뭘 하냐면 자, 웹 브라우저에서 뭔가 이제 웹 브라우저 창에다 뭘 치면은 웹 브라우저가 알아서 뭘 만들어서 서버한테 보내냐면 HTTP 리퀘스트를 보내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본 적이 없다고. 왜냐면 이건 브라우저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결국 얘네들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 역시 TCP 소켓을 열어서 메시지를 보낸 거고 우리가 만들 웹 서버 역시
TCP 소켓을 열어가지고 데이터 주고받을 거라고. 그러면 웹브라우저랑 우리가 만든 웹서버 사이에 서로 꽉 물린 소켓이 있는 거고, 웹브라우저가 생성한 HTTP 리퀘스트는 이 소켓을 타고 이렇게 와서 우리 소켓을 통해서 이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리드를 딱 해버리면 뭐가 읽혀? HTTP 리퀘스트가 읽힌다고. 그 HTTP 리퀘스트를 바로 화면에 쭉 띄우는 게 바로 프로젝트 1의 파트 1이에요. 파트 A예요. 단순히 HTTP 리퀘스트를 읽어가지고 화면에 쫙 띄우면 돼. 디스플레이 시키면 돼. 디스플레이 시켜보면 뭐 get 어쩌고저쩌고 뭐 나오겠지? 그게 이제 파트 1 A고, 파트 2는 뭐냐면 실제로 웹브라우저가 수행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뭐냐? HTTP 리퀘스트가 왔으니까 어떤 파일 요청했는지 우리가 파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index.html 써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뭐 picture.jpg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파일을 요청하는지 우리가 파싱을 해가지고 그 파일을 우리가 디렉토리에서 읽어서 우리가 HTTP 리스폰스 메시지를 포맷으로 작성을 해서 원하는 파일을 담아줘서 보내주는 거라고. 그럼 이게 우리가 제대로 작성해서 보내줬으면 웹브라우저에서 이걸 보이겠지? 그게 바로 파트 B예요. 그러니까 파트 A는 우리 웹서버에서 디스플레이 시켜서 확인하는 거고, 파트 B는 웹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 창에서 실제로 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컴퓨터 2대에서 할 필요 없어. 컴퓨터 1대에서 하면서 그냥 프로세스는 웹 브라우저고, 여러분들 이 웹서버 프로세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 돼. 그 대신 웹 브라우저 창에다가 이제 주소값 칠 때 뭐 로컬 호스트, 이게 여러분들 현재 컴퓨터의 IP를 대체해 주는 거거든. 아니 실제로 없는 IP 찾아서 치던가 하고, 예를 들면 이 웹서버를 7777번 포트에 돌리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7777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 index.html 이렇게 웹브라우저 창에다가 땅 쳐주면 리퀘스트가 이렇게 주고, 파싱해서 index.html 원하는구나 파싱해가지고 그거 읽어서. 이해되죠? 질문 있으면 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어리둥절할 것 같아서 보여줄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어요. 한 명만 접속해. 이거고. 이 프로세스의 실행 파일 이름이 마이서버예요. 마이서버고, 내가 웹서버라는 프로세스를 몇 번 포트에서 바인드 시켜서 수행시킬지 파라미터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인풋 파라미터 7777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코드에서 여기 바인드라는 아까 펑션에서 거기 딱 포트 넘버로 쓰이면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제가 수행시키는 저 C 코드인데 얼마 안 길어. 그냥 짧다고. 그냥 단순히 그 방금 봤던 소켓 펑션들의 연속인데 당연히 얼마 안 길어요. 자, 그러면 이윤근인가? 안윤근이 이제 웹브라우저 창에서, 그렇지, 저 호스트 IP로 이렇게 해서 파일 이름은 지워주세요. 파일 이름은 내가 지금 무슨 파일 갖고 있냐면, 아직 이거 하지 마. 아직 치지 마요. 제가 하락을 떼야 돼. 7777번 포트를 내가 열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무슨 파일 갖고 있냐면 pic.jpg 이 파일을 이제 요청하면 되는 건데, 아직 요청하지 마요. 자, 그럼 제가 먼저 우선 실행시킬게. 실행시키면 딱 하고 여기서
이제 블러킹 돼 있다고, 멈춰 있다고.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accept. 지금 소켓 만들고 바인드 7777번에 바인드 해놓고 listen, accept.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야. 기다리는 상황에서 안윤군이 딱 하면 안윤군으로부터의 HTTP 리퀘스트 위에 거 한번 보세요. 보지 말고 안윤군으로부터의 HTTP 리퀘스트 메시지가 날라와서 내가 그냥 단순히 디스플레이 시켰어. 자, get. 이거 누가 만든 메시지일까? 안윤군의 웹브라우저 만든 메시지라고. 그래서 안윤군이 요청한 게 이 파일이고 호스트 주소는 나고 제 거고 그다음 키볼라 이거는 뭐 퍼시스턴트 HTTP 그렇고 뭐 유저 에이전트 이건 안윤군 그 브라우저 그 파이어폭스야? 그럼이야. 그럼 뭐 이게 쓴 거네. 그럼이네. 그럼이고 이렇게 쭉 써 있고 내가 한 거 뭐냐면 그 다음에 요 디스플레이 했고 그 다음에 요 프로세스에서 웹 서버 프로세스에서 요 파일을 내 디렉토리에서 읽어가지고 HTTP 리스폰스 메시지를 쫙 만들어서 라이트 시켰더니 일로 딱 가서 나왔지? 예쁘게 나왔죠? 보여주세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되면 성공이야. 자, 이게 파트 1 제대로 간 게 파트 2 단순하죠? 그런데 지금 요거 그린 파일 지원했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파일을 서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냥 텍스트 파일도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뭐 인덱스 HTML 파일도 돼야 되고 뭐 MP3 파일 돼야 되고 뭐 다양한 파일을 다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가능한지. 그래서 뭐 잠깐만. 안윤군이 다시 요청하되 아무것도 없이 요청해. 파일명 없이. 다시 잠깐만. 내가 포트 번호 바꿨거든. 잠깐만. 7778로.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윤군이 파일명 없이 이제 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리퀘스트가 비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온다고. 이러면 이제 index.html 이제 딱 갖다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속적으로 막 이게 온 거는 뭐냐면, 이거 보세요. 보여줘. 이거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그림 파일 요청되는 거 처리해주고 뭐 이렇게만 하면 돼. 이거 뭐냐면, 제가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index.html 파일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준다고. 근데 그 index.html 파일 안에 뭐라고 적혀있을 것 같아? 그 index.html 파일 안에 뭐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 해가지고 뭐 그림 뭐 picture.jpg도 있을 거고 뭐 이거 많겠지? 그런 애들을 또 안윤군의 웹브라우저가 쫙 파싱해가지고 나 요것도 리퀘스트 나한테 요청하고 요것도 요청하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또 그걸 또 일일이 다 보여준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들 굳이 뭐 이렇게 인덱스, 뭐 HTML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이 우선은 각각 개별적으로 이거 요청해보고, 요거 요청해보고, 이거 다 이렇게 우선 하면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해되죠? 그럼 오늘 이제 트랜스포트 레이어 얘기를 하는데,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뭐 예를 들면 TCP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뭐 정말 복잡한 기능들 많이 제공해 주는데, 그런 기능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TCP든 UDP든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기능인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이게 뭔 얘기냐? 뭐 그냥 저 얘기 나오면 싫은 단어가 좀 생소해서 싫은 사람도 있는데 단순해. 무슨 얘기냐면 자, 결국에는 컴퓨터 내부에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다고. 컴퓨터 내부에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고 역시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얘네들이 다 네트워크 프로세스다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러면 각자 소켓이 있을 거고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이 소켓을 통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메시지가 내려오겠지. 그럼 내려오면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어디서 내려오는지는 간에 어쨌든 그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하나의 세그먼트를 만들고 그걸 쭉 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구멍이 많지. 내려오는 구멍이 많은데 내려오는 구멍 여기저기서 막 내려오는 거를 그냥 그때그때마다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내준다는 의미에서 멀티플렉싱이고 멀티플렉싱이라는 거잖아. 멀티로 들어오는 거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 디멀티플렉싱이란 거 뭐냐면 자 이제 세그먼트 형태로 해가지고 쭉쭉 해가지고 이게 내려와가지고 리시버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쭉쭉 올리면 여기서 세그먼트가 있지. 세그먼트 받게 되죠. 그럼 세그먼트를 받아서 그 세그먼트의 세그먼트의 데이터 부분 메시지를 딱 꺼내가지고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프로세서에게 정확히 딱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프로세서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 다 이제 소켓 열고 기다릴 거 아니야. 자기 메시지를 기다리는데 그 중에 알맞은 애한테 딱 올려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디멀티플렉싱이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하나인데 실제로 이제 아웃풋은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디멀티플렉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멀티플렉싱은 센더 측에서 되는 거고 센더 트랜스포트 측에서 되는 거고 디멀티플렉싱은 리시버 측에서 되는 거예요. 리시버 측에서. 결국에는 어떤 소켓으로 올려보낼까 그 얘기야. 왜냐면 각각 이 구멍들이 소켓이잖아. 올려보내지. 그런데 세그먼트를 받았다고. 그럼 세그먼트에서 데이터 부분, 즉 애플리케이션 메시지를 딱 끄집어내서 알맞은 그 실제 목적지에 해당하는 그 프로세스를 싹 올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러니까 즉 어떻게 멀티플렉싱을 하냐를 보게 되면 결국은 여기 세그먼트의 헤더에 적힌 정보를 가지고 어떤 소켓으로 올려줘야 될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건데 이거 보세요. 이 그림만 봐. 이 그림만 보세요. 자, 요거 봐. 이게 뭐냐면 세그먼트야. 세그먼트. 하나의 세그먼트인데 자, 이거 봐. 이거 봐. 세그먼트는 데이터랑 헤더로 이루어진다고 했지? 자, 세그먼트는 데이터랑 헤더야. 세그먼트는 데이터랑 헤더.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헤더라고. 헤더. 이 부분이 데이터고, 이 부분이 헤더야. 그러니까 여기 그렸잖아. 세그먼트는 데이터 부분과 헤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냥 세그먼트면 이게 데이터 부분이고 요게 헤더인데 헤더 내에 필드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정보를 적으려면 필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필드가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이 헤더에 이렇게 딱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지. 그 필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필드의 크기가 얼마래? 아니, 얼마인지 안 적혀있네. 하여튼 16비트 이렇게. 이 그림 이해돼요? 뭔지? 이해되지? 세그먼트고, 세그먼트는 데이터 부분과 헤더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헤더는 부가적인 정보를 적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드들이 여러 개 있다고. 근데 어떤 필드들인지는 뭐 자세히 우리가 봐야겠지만 우선은 소스 포트와 데스티네이션 포트라는 필드가 있어서 그 필드를 가지고 디멀티플렉싱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림은 저렇게 생겼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이 부분, 데이터 부분은 이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 엄청 크다고. 당연히 그러겠지. 이거는 편지지 안에 들은 내용이
더 많겠어? 아니면 편지 봉투 안에 적힌 내용이 더 많겠어? 편지지 안에 빼곡하게 글씨가 많겠지? 그런 거야. 여기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큰 거고 여기는 부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사실 작은데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려준 거야. 그래서 헤더에 적힌 부가 정보인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 필드에 적힌 정보를 가지고 디멀티플렉싱을 하는데 먼저 UDP의 경우 어떤 식으로 디멀티플렉싱을 하는지 얘기를 할게요. UDP의 경우 그림만 봐. 수업 시간에는 그림만 이해해도 다 이해하는 거야. 물론 복습해야겠지만 자 지금 이 컴퓨터에 존재하는 프로세스 3와 이 서버에 존재하는 뭐 일단 프로세스 1이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 프로세스 4 역시 프로세스 1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얘는 뭐냐면 커넥션 리스 즉 UDP를 사용했을 경우에 디멀티플렉스 어떻게 하는가 그 예를 본 거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소켓을 열고 저 UDP 소켓이야. UDP 소켓을 열고 제 역시 이게 지금 다 UDP 통신이에요. UDP 소켓 열고 이 소켓 즉 이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뭐 포트 넘버가 이거래. 얘는 이거고 여기에는 P1은 포트 넘버는 이거래. 이거 다 UDP 사용하는 애들이야. 그럼 여기서 얘가 이제 메시지를 만들어서 일로 이 프로세스가 받게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소켓을 통해서 내려와서 세그먼트 안에 담겨서 가는데 그 세그먼트에 적힌 헤더 중에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필드의 정보는 이렇게 된다. 소스는 자기 자신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얘. 그리고 실제로 이 컴퓨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의 IP 정보가 어딘가에 적혀야 되는데 그건 어디 적히냐면 사실 여기 안 적히고 여기 패킷 즉 네트워크 레이어 전송 단위의 패킷의 헤더에 여기에 IP 어드레스라는 필드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적히게 돼요. 우선은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우선 여기에 소스 포트 정보가 적혀서 이렇게 가고 거꾸로 적으면 이렇게 오는 거고. 자, 프로세스 4랑 프로세스 1이랑 사이에 이제 세그먼트인데 여기 소스 포트 뭐겠어? 그러니까 프로세스 4에서 프로세스 1으로 가는 소스 포트 뭐겠어? 이거 세그먼트고 이거는 세그먼트의 헤더의 소스 포트 필드야. 데스티네이션 포트 필드고 소스 포트 필드에 적히는 거는 5775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6428 이거 지금 UDP 경우예요. 이게 질문.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야 될 게 자, 지금 여기서 왔든 다 어디로 가? 지금 디멀티플렉싱을 여기서 하는데 다 같은 소켓으로 가죠? 그러니까 같은 소켓으로 간다는 얘기는 같은 프로세스로 간다는 얘기인데 왜 일로 갔냐면 UDP 소켓은 그러니까 UDP를 사용할 경우에는 디멀티플렉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데스티네이션 IP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만을 사용해서 어떤 소켓으로 올릴지 디멀티플렉싱이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UDP를 사용할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 IP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만을 가지고 어떤 소켓을 올릴지 디멀티플렉싱을 하게 돼요. 자, 일로 들어오는
요 세그먼트, 요 세그먼트랑 P4에서 전송한 요 세그먼트에 뭐가 동일하냐면 데스티네이션 포트랑 데스티네이션 IP가 동일하지. 그래요? P4에서 전송한 요 세그먼트의 데스티네이션 포트 역시 6428이고 IP 어드레스는 얘고 이거지.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자, 요거 두 개. 요 세그먼트랑 여기서 난 요 세그먼트랑 여기서 나온 요 세그먼트에 뭐가 동일하냐면 데스티네이션 IP와 데스티네이션 포트 동일하죠. 그러니까 같은 데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UDP고 질문 있으면 질문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이게 UDP고 TCP를 사용할 경우에 디멀티플렉싱이 어떻게 되냐면 TCP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두 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스 IP 그리고 소스 포트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IP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포트 이 네 개의 튜플을 가지고 어떤 소켓으로 올릴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요 네 개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소켓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봅시다. 자, 이게 잘 안 보이나? 자, 이거 빨간색 보여요? 포인터 보여? 안 보이나? 이 P3에서 나가는 세그먼트에 헤더에 적힌 정보들이야. 소스 IP는 얘 A고 소스 포트는 뭐 아까처럼 915 데스티네이션 IP는 얘고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80이다. 이거 데스티네이션 포트 80이라는 거 보니까 뭐야 이거? 그렇지. 이거 여기 이제 웹서버가 있는 거겠지? 그렇지? 들어오고 여기서 뭐 P2, P3가 각자 이렇게 이게 들어오는데 자, 잘 봐요. 이 세그먼트 이 세 개, 이 세 개, 얘. 하나, 둘, 셋.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데스티네이션 IP랑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동일하죠? 다 이 서버에 80번 포트를 향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와가지고 디멀티플렉싱 해보니까 다 다른 소켓, 다 다른 프로세스로 올라가죠. 그 이유는 뭐냐면 뭐가 틀려서? 소스 IP가 틀리거나 혹은 소스 IP가 같더라도 보세요. 얘들은 소스 IP 같지? 같은데 뭐가 틀려? 소스 포트만 틀려도 이 넷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다른 소켓으로 디멀티플렉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TCP에서 얘기하는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왜? 자, 보세요. 이 소켓 봐봐, 이 소켓 봐봐. 이 소켓을 통해서 들어오는 메시지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프로세스 중에서 누구한테서 오는 거야? 얘한테서만 오는 메시지가 일로 올 수 있는 거지? 왜? 일로 디멀티플렉싱이 되려면 딱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 소켓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는 무조건 얘한테서 오는 거지. 얘가 이 프로세스 3가 이 소켓을 통해서 올려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없다고. 그래서 이게 커넥션 오리엔티드인 거야. 왜냐? 일로 오는 건 무조건 얘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좀 전에 봤던 UDP 이거 봅시다. 지금 이 소켓을 통해서 받는 메시지는 누구한테서 오는 거야? 아무나지?
이 소켓은 어느 누구와도 사실 연결되는 게 아닌 거야. 아무나 막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데스티네이션 포트만 나이면 나한테 다 오는 거니까 이거는 커넥션 개념이 아니라고. 아무나 다 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UDP 경우에는 요거만 가지고 어디를 올려보낼지에 대한 디멀티플렉싱 하게 되고, TCP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투표를 가지고 디멀티플렉싱 하게 되는데, 결국엔 이건 웹서버의 하나 얘야. 웹서버의 얘인데, 실제로 이제 구현은 이렇게 돼 있겠지. 웹서버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각 사용자별로 소켓, 각 사용자별로 스레드가 있어가지고 그 스레드가 각각 이 소켓을 담당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 네이버에 결국 TCP 커넥션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이버 서버는 여러분들 각각을 위한 여러분들 고유의 소켓을 생성해 놓는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서버가 이렇게 네이버 서버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게 사용자들 한 명씩 접속할 때마다 그 사용자만을 위한 소켓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날 위한 소켓, 이건 널 위한 소켓, 내 위한 소켓. 각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켓을 통해서 받는 건 무조건 특정 유저. 다른 유저 2, 유저 3, 유저 4. 그래서 TCP가 각각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소켓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소모한다고.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질문 있으면 해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데스티네이션이 정해지지 않지 않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줄래요? 브로드캐스트 같이 뿌리는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이 아예 없지 않아요?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안 정해져 있죠. 네.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질문이 브로드캐스트라는 거는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가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안 정해져 있는 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 우선 뭐 지금 우리 수준에서 대답을 해주면, 현재 이제 인터넷에서는 브로드캐스트라는 통신을 지금 제공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브로드캐스트, 예를 들면 카톡이다. 카톡에서 뭐 대화방에 뭐 4명이 있다. 그럼 이제 4명한테 뭔가 브로드캐스트 되는 개념이잖아. 그렇지? 실제로 내부 따져 들어가면 4명한테 각자 TCP 커넥션 연결 뭐 이런 식으로.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자, 오늘 UDP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UDP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UDP는 워낙 간단해서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자, UDP가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Unreliable Delivery, Unordered Delivery.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는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제공해 주는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한다고. 이게 뭔지 살펴보기 전에 우선 UDP의 세그먼트를 봅시다. 자, 앞으로 UDP, TCP, IP라는 아주 중요한 프로토콜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상위 레이어에서 얘기하는 뭐 HTTP든지 뭐든지 간에 걔네들의 헤더 정보는 우리가 그렇게 유심히 막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그냥 그때 그냥 찾아보면 되는데, UDP, TCP, IP 이 세 개의 프로토콜의 헤더 정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어떤 필드들이 있고 각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왜? 이 프로토콜이 중요하고 어떤 특정 프로토콜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필드들의 어떤 정보가 적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왜? 이 필드들에 적힌 정보가 바로 그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왜? 보세요. 우편 배달부가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은
편지 내용에 근거하나? 아니죠. 편지 봉투에 적힌 정보에 근거해서 동작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편지 봉투에 어떤 정보가 적히는지를 알아야지 우편 배달부 행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헤더가 중요한 거야. 즉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건 결국엔 그 프로토콜의 헤더를 이해하는 게 다라고 사실은. 그래서 중요해요. 자, UDP, TCP, IP 프로토콜의 헤더가 중요하다고 했어. 분명히.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럼 UDP 세그먼트의 헤더 봅시다. 근데 천만다행히도 자, 이게 UDP 세그먼트고 이 부분이 UDP의 데이터 부분이야. 이 부분. 그리고 헤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아, 다행이죠. 필드가 몇 개밖에 안 돼. 필드가 몇 개예요? 자, 이게 데이터 부분이고 요게 데이터 부분이고 요게 UDP의 헤더 부분이라고. 필드가 몇 개야? 4개죠? 4개밖에 안 된다고. 아, 다행이네. 자, 여기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아, UDP의 필드가 4개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뭔가 동작이 단순하다는 얘기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자, 필드가 4개밖에 안 되니까 편하고 우선 별로 얘는 할 일이 많이 없는 애 같아. 그러면 각각 이제 의미를 알아보게 되면 왜냐면 이제 얘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지 UDP 동작을 우리가 아는 거니까. 4개 있는데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다음에 뭐 이거 데이터 길이, 책섬이라는 게 있대. 자, 소스 포트, 데스티네이션 포트 각각 이거 한 필드가 몇 비트예요? 16비트지? 16비트인 거야. 그래서 16비트이기 때문에 포트 넘버는 0번부터 몇 번까지가 존재하겠어? 포트 넘버 필드가 16비트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 넘버의 크기는 0에서 번호는 0번부터 몇 번까지 존재해? 그러니까 16비트니까 0000이니까 0부터 해가지고 6만 어떻게겠지? 2에 16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6만 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포트 넘버의 개수 한 컴퓨터 내에 포트 넘버 어사인의 개수는 6만 몇 개가 이제 가능한 거라고 이론상으로. 그러면 UDP는 이 포트 넘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겠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UDP가 이거 세그먼트를 받아가지고 알맞은 대로 올려주려면 포트 넘버 봐야 될 거 아니야.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 그렇지? 그래서 포트 넘버를 보고 디멀티플렉싱 해준다고. 그래서 요게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을 위해서 필요한 거구나. 알았어. 그리고 랭스야 먼저 길이라고 치고 이 책섬은 뭐냐면 실제 여기 담긴 데이터가 전송 도중에 에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해주는 필드예요. 그래서 뭐 책섬의 동작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하면 보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책섬을 가지고 여기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송 도중에 에러가 생길 수 있잖아. 그렇지? 에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받았을 때 책섬 필드를 가지고 에러를 판단해서 만약에 여기 데이터에 에러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올리지 않고 바로 그냥 드랍 시켜버린다고. 기본적으로 UDP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지만 최소한의 일은 해줘. 뭐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에러 체킹 해주는 거야. 그래서 UDP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 최소한 그 메시지에는 에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라고. 기억해둬요. UDP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주 트랜스포트가 해줘야 될 기본적인 일 2가지를 해요. 멀티플렉싱, 디멀티플렉싱, 그리고 에러 체킹 이렇게 해준다. 질문. 자, UDP 헤더를 받고 UDP 헤더는 필드가 4개밖에 안 되고 그만큼 단순해. TCP는 할 일이 많죠. 뭐 신뢰성도 줘야 되고 뭐 컨테이너 컨트롤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TCP의 헤더를 보게 되면 필드가 많겠죠. 필드가 엄청 많겠지. 그러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 적힌 정보들이 많은 거라고. 그래서 TCP에 어떤 정보가 적히는지 뭐 그런 건 이제 TCP에 관한 얘기는 다음 주부터 뭐 엄청 지겹게 할 거야 하고 딱 TCP 얘기가 마치면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 중간고사는 아마 중간고사에서는 TCP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HTTP. 질문.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